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사연만 듣다가 제 사연을 보내보려고요. 제가 기억하는 어렸을 적 시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크게 성공하셨던 분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땐 기사 딸린 차도 타보고 학교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늘 이렇게 우리 집은 건재할 거라고 믿었지만 살다 보니 그것은 제 운명이 아닌 그저 한순간의 찰나 같은 행운이었더라고요. 학교가 끝이 나고 집에 와보니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엄마는 이미 지방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와 동생은 빚쟁이들을 피해 할머니 손에 크게 되었고 매일같이 데리러 온다는 아빠의 말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고등학생쯤 됐을 때 아빠를 만났는데 굉장히 야유어 계셨고 그 많던 빚을 다 청산하셨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 같이 가도 되는 거야? 그래, 아빠가 미안하다. 우리 딸들 그동안 힘들었지? 이제 뒷바라지 다 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아빠, 왜 엄마랑 안 왔어? 차차 얘기해보자. 저희의 말에 아빠는 시선을 회피했고 엄마와 아빠는 이미 진작에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빠가 원망스럽기보다는 불쌍했고 저희를 한 번도 찾지 않는 엄마가 너무 미웠어요. 그렇게 저 역시 엄마의 존재를 지워가며 살았어요. 아빠가 빚은 다 갚았다고 해도 형편이 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와 동생은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고 늘 생활비에 쪼들린 삶을 살아야 했죠. 그럼에도 학업은 놓지 않았기에 제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아빠, 뭘 이렇게 무리를 해. 그냥 삼겹살이나 먹으러 가자니까. 그래도 우리 딸 대학 합격했는데 이 정도는 사줘야지. 얼른 먹어. 아빠의 1급이 얼마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치인 줄 알았죠. 제가 꼭 성공을 해서 아빠를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대학교 때는 추억이랄 것도 없이 취업을 잘할 수 있게 스펙에만 매달렸고 그 결과 전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제가 대기업에 들어갔고 밥벌이를 시작하니 동생도 대학에 합격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며 본인 생활비를 보태게 되었고 아빠는 그제서야 한시름 덜어놓은 것처럼 마음을 편안히 가지셨어요. 그래도 이젠 내가 두 다리 쭉 뻗고 자겠어. 너 취직했지. 우리 둘째도 대학교에 들어갔지. 우리 딸들 해준 것도 없는 아빠인데 잘 자라줘서 고마워. 아빠가 왜 해준 게 없어. 엄마는 우리 다 버리고 도망갔어도 아빠는 책임졌잖아. 제 말에 아빠는 흠칫 놀라셨어요. 한 번도 엄마 얘기를 꺼낸 적이 없던 터라 더욱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제 마음속에 엄마에 대한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자 아빠는 속을 많이 상해하셨어요. 네 엄마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우리가 서로 힘들어서 그런 거야. 원망 마. 아빠랑 둘은 그럴 수 있다 쳐. 그래도 우린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미안하다. 다 내가 못나서 일이 이렇게 됐어. 처자식 볼 면목이 내가 없지. 아빠는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 건데 뭘. 괜한 얘기를 꺼냈다 싶었어요. 이렇게 죄책감 속에 살고 있는 아빠인 줄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엄마 얘기를 꺼냈다는 게 아빠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면서 원망했던 엄마 얘기를 하고 나니 속은 시원했어요.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잘 살아서 아빠를 꼭 행복하게 해드려야지라는 생각으로 일에 몰두했고
저를 눈여겨보던 직장 상사와 눈이 맞아 연애를 했어요. 현생에 치여 일에만 매달리다 연애라는 것을 해보니 참 재밌고 설레는 일이더라고요. 이 세상에 내 편이 아빠밖에 없을 것 같았는데 남자친구는 아빠 이상으로 저에게 잘해줬고 처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어요. 그런 남자친구에게 빠져버렸고 남자친구가 하는 프로포즈를 승낙하게 되었어요. 하긴 언니도 나이가 있는데 결혼해야지. 좋은 사람 맞지? 그럼 아빠처럼 날 진짜 위해주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못 만날 것 같아. 다행이다. 난 언니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열심히 살아왔잖아. 고맙다. 동생은 절 응원해 주었고 그렇게 이사철리 결혼 준비가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다를 수 있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절 보는 눈빛이 썩 마음에 내키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주공? 너 지금 주공 아파트 산다고 했어? 참. 아니, 너희 아버지는 그럼 자산이 없는 거야? 그 나이 되도록? 열심히 현실에 매달려 살아오셨어요.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키우셨고요. 근데 넌 참 양심이 없구나. 그렇게 대단한 네 아버지한테 효도나 하지.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맞잖니? 너 내가 말했지. 처가 기둥을 잘 봐야 한다고. 집도 없는 집이랑 무슨 결혼을 한다는 거야? 너 혼수 해올 수 있어? 보아하니 입고 있는 행색이 죄다 싸구려 같은데. 나 원망 마라. 어느 집에 인사 갔어도 나처럼 대했을 거니까. 절 반가워할 줄 알았던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면전에 대놓고 없이 산다고 모욕하시는 분은 처음이었죠. 너무 큰 충격에 그 자리에서 따지지 못하고 오열만 하고 있으니 남자친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고 시어머니는 박차고 자리를 나가셨어요. 미안해, 울지 마. 우리 엄마가 원래 거침이 없으셔. 내가 말했잖아. 속물 근성이 있으신 분이라고. 근데 이럴 줄은 몰랐다 정말. 그래도 이렇게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게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나 이 결혼 못해. 전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선언했고 결혼을 무효화시켰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 아니면 안 되겠다며 몇 날 며칠 집을 찾아와 설득하기에 이르렀고 기어이 아빠까지 만나서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말아줘. 안 그래도 마음이 어린아이니까. 네, 아버님. 어머니 허락은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아영이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않을 테니까요. 고마워. 자네만 믿을게. 아빠까지 만나서 결혼을 허락받은 남자친구의 모습에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느끼게 되었고 저 역시 이 고난은 잠시 헤쳐나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지만 살면서 제가 천천히 풀어나가면 되겠다 싶었죠. 너 우리 아들이 너 아니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결혼시키는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우리 아들 아침엔 무조건 오첩 반상 이상은 깔아줘야 돼. 알겠니? 네, 노력할게요. 진짜 속상해 죽겠어. 됐다. 가봐라.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안 드신 듯 더 있으란 소리도 없이 그날 문전박대를 하셨고 눈물을 참으며 저희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가족은 있지만 평생 외로웠던 저에게 반려자란 정말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편과 얼마나 행복할지 상상에 부풀었어요. 시어머니가 탐탁치 않아 하시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남편과 내 사이는 행복하면 돼 라는 마인드로 지내왔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그토록 기다려오던 아이가
반복적으로 유산되는 것을 겪자 제 멘탈은 물론이고 시어머니의 미움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부터 손이 귀한 집이라며 저에게 애부터 낳으라고 강요했던 시어머니였기에 반복되는 유산이 반가웠을 리는 없고, 그러기에 남편이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꼴을 절대 보지 못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아니, 우리 아들이 평가를 왜 써야 하니? 남자들 이렇게 나가서 일하는데 방해해야 되겠어? 엄마,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건데 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맹추야. 너 이런 거 찾았으면 회사 진급할 때도 차질 생기는 건 몰라? 내가 이래서 애초에 제일 반대한 거야. 엄마가 누구인지 이런 거 다 친정엄마 닮는다더라. 유산이 몇 번째야? 가뜩이나 이 사람이 제일 힘들 텐데 그만하세요. 아이는 또 가지면 되죠. 가져지겠니? 나이가 어려야 말이지.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 유산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제 마음 헤아려 주신 적 있으세요? 그런 적도 없으면서 마음이 제일 힘든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건데요? 방귀 낀 놈이 성내냐? 너 진짜 무섭다. 아무리 제가 싫으셔도 이럴 땐 좀 따뜻히 대해주시면 안 되나요? 제 말에 어머님은 코웃음을 치셨고 오히려 더 센 막말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장손의 3대 독자인 거 알지? 너 우리 집 대 끊어놓으면 옛날 말대로 소방맞이를 각오해야 할 거야.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저와 어머님 사이에서 이미 지칠 대로 지쳐 보였죠. 유산의 아픔은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 사이는 정 같지 않아졌어요. 이런 사이를 노리는 것 마냥 어머님은 오히려 남편에게 저와 헤어지라며 부추기셨고, 시어머니 방문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속상했어요. 거 봐라. 내가 걔 안 된다고 했지? 걔가 잘난 게 뭐가 있니? 그깟 대기업 직원? 지금이라도 이혼해. 너 우리 집 3대 독자인데 대 끊을 셈이야? 엄마,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애도 못 낳아, 집도 못 살아. 걔가 볼 게 뭐가 있어. 더 이상 미련 떨지 마. 그래도 일단 지금 이혼하는 건 좀 아니고 시기 좀 볼게요. 그래, 드디어 네가 말이 통하는구나. 살아보니 별거 없지. 원래 죽지 못해 했던 사랑도 살아보면 별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도 엄마랑 아영이 사이에서 힘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네가 애초에 우리 집이랑 격이 맞는 여자 데리고 왔으면 좀 좋아? 나도 후회해요. 됐어. 이왕 애도 계속 유산되는 거 잘 된 거야. 네가 재혼을 못하겠니? 이 인물의 대기업 직원인데. 남편이 시어머니와 대화 중 저에 대한 사랑을 어필해 주길 바랬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동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로서는 꽤 실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빠처럼 절 제일 사랑해 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라서 그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시댁에서 돌아오는 길 서로 아무 말도 없었답니다.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 시동생이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출산하였고 아이는 시어머님이 간절히 바라던 남자아이였어요. 내 소원을 우리 둘째가 들어주는구나. 고맙다 우리 둘째 며느리. 아니에요. 결혼을 했으면 할도리는 해야죠. 어머님, 장촌 안아보세요. 아, 우리 아들 어렸을 때랑 똑같다. 참 부러웠어요. 내 인생은 뭐든 쉬운 게 없구나 싶은 게 서글프기도 했고요. 남의 행복을 시기하는 사람이 제일 못났다고 생각해서 슬펐는데 제가 어느새 동서를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동서 또한 시어머니가 반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결혼식을 미루다 한 것이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아준 동서를 예뻐하셨어요. 그 모습이 부러웠답니다. 나도 유산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다면 지금의 내 모습이 저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
씁쓸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럴수록 아이에 매달렸고 남편은 그런저를 힘들어 하였답니다. 둘째 내가 낳아들었으면 됐지. 그만 좀 해. 나도 진짜 지긋지긋하다. 그놈의 애타령. 네 인생에 내밖에 없냐? 우리도 아이 낳아야지. 이대로 살 거야? 아이 없어도 돼. 그다지 낳고 싶지도 않고. 막말로 또 유산 안 되리란 법 있어? 그러니까 병원 한번 가보자. 반복되는 유산에 병원을 가보자는 제 말에도 남편은 싫다고 하였고 그런 남편에게 실망도 많이 하였어요. 하지만 더 서글픈 건 처음과 달리 멀어져 버린 우리 사이와 남편의 태도였어요. 제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었거든요. 내 친구 현지 알지? 현지도 유산했잖아. 근데 병원 가서 검사하고 시험관으로 아이 낳았어. 우리도 해보자. 또 애타령이야? 진짜 지겹다. 솔직히 엄마 말이 다 맞아. 장모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몸에 문제 있었던 거 아냐? 남편의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남편도 아차 싶었는지 제 눈치를 보았지만 오히려 속이 시원한 눈치였고 전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버렸죠. 남편까지 제 친정엄마를 들먹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당신도 어머님이랑 똑같다. 내가 이게 얼마나 상처인 줄 알면서. 그러니까 그만 닥달해. 그러니까 더 좋은 소리가 안 나오잖아. 그래 알겠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진짜 지겹다. 엄마 말대로 나 이 결혼 너무 후회해. 내가 미쳤지. 결혼까지 후회한다는 남편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혼을 해야 하나 싶을 때 정말 얄궂게도 동생의 큰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함께 동행한 병원길이었고 그곳에서 친정아빠는 이렇게 사위가 있어서 든든하다며 참 좋아하셨죠. 아유, 우리 딸 옆에 든든한 사위가 있으니 너무 좋네. 와줘서 고마워. 아, 예, 뭐 아닙니다.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남편에게 이기적일지 몰라도 이혼하자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평생 딸 둘만 바라보고 사셨던 아빠에게 딸의 이혼이란 그런 아픔을 드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미 붙이기 힘든 사이인 걸 알면서도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남편이 돌아오겠지. 정말 많이 사랑했으니 지금은 잠시뿐일 거야 하면서 저를 위로했어요. 그렇게 계속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지내며 눈치만 보고 있을 때 힘든 일은 하필 한꺼번에 몰려온다죠. 남편은 제 회사 동기와 바람을 피고 있었고 은밀히 문자를 주고받는 것까지 저에게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놓고 아니라는 식으로 발뺌하는 남편이었고 이젠 참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따지며 이혼을 요구하자 적반하장으로 나올 것 같은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어요. 제가 이혼하자고 하면 오히려 좋아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지만 이렇게 싹싹 비는 모습을 보니 의아하였죠. 당신이랑 사이가 너무 대면대면하니 힘들어서 그랬어. 미안해. 진심 아니야. 그래도 이미 핀 건 핀 거잖아. 내가 미쳤었나 봐. 사실 후회도 많이 했어. 다 정리할게. 한 번만 봐주라. 나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 남편은 본인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며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하였고 사실 유산부터 시작해서 남편과의 사이는 악화될 대로 악화되었기 때문에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정붙일 데가 없었겠지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다신 안 그럴 거야.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자. 나도 노력할게. 당신 진심이야? 당연하지. 그동안 나도 후회했어. 전처럼 돌아가자는 남편의 말에 눈 감고
한 번은 모른 척 해주자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용서를 했답니다. 남편의 외도를 참는 것이 정말 힘들었지만 저도 남편에게 아이를 강요하였으니 똑같이 서로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다 잊고 새 출발을 해보자라고 싶었을 때였어요.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알게 되었고 시아버님은 오히려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였어요. 미안하다. 내가 애를 잘못 키웠어. 네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어. 아니에요. 다 덮고 지나가기로 했어요. 그럼 네가 덮어야지. 애도 못 낳는 게. 당신 조용히 해. 네가 이해해. 미안하다. 늘 저를 미워하는 시어머니였지만 시아버님은 언제나 말이 없으신 분이었답니다. 그런 분이 남편 대신 사과를 하니 사실 마음이 많이 누그러들기로 하였어요. 시어머니는 이참에 이혼이라도 했으면 하는 모양이었죠. 어차피 애도 없고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래요. 당신도 너무 고지식해. 웃기지 마. 우리 집엔 이혼은 없어. 이미 내 가족이 된 이상 뼈를 묻어야 해.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신 안 그럴게요. 너 새애기가 봐준다고 했으니 나도 이쯤 하는 거야. 당신도 헛소리 그만해요. 우리 집에서 이혼하는 자식 나오면 그 자식은 내 자식이라고 안 칠 거야. 여보, 그래도 우리 아들도 자기 닮은 아이는 봐야죠. 애도 못 가지는데 이제라도 그냥 헤어지라고 하는 게 낫죠. 그건 본인 운명이지. 당신 부추기지 마. 사실 시어머니와 달리 시아버지는 매우 고지식한 분이었기 때문에 본인 집안의 이혼은 절대 안 될 말이라고 하셨어요. 사업을 하는 집안이었기에 직원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다고 했고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었죠. 그렇기에 깨진 그릇을 붙여넣듯 저희는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고 하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아버님의 바람이었을 뿐 시어머님은 저희의 사이가 소원해진 것을 알고 오히려 나가 떨어지라는 듯 저를 더욱더 괴롭히기 시작하였답니다. 너 일 끝나고 딸기 좀 사오라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 오늘 야근까지 하느라 못 봤어요. 근데 웬 딸기요? 여름에 구하기 힘들 텐데요. 네 동서가 먹고 싶다고 하잖니. 걔 벌써 둘째 가졌단다. 넌 뭐하니? 손윗동서가 돼가지고 창피하지도 않아? 동서가 둘째 임신을 했어요. 축하할 일이네요. 제가 한번 인터넷 서치 좀 해볼게요. 이렇게 벨이 없어서야? 넌 자존심도 없어? 남들 다 하는 임신, 넌 왜 못하냐? 요즘엔 난임도 많아요. 제가 병원 가자고 해도 이 사람이 싫다네요. 너 지금 우리 아들이 뭐 문제 있다는 거야? 임신은 된다며. 그럼 네 문제지. 저도 어머님 볼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동서의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치네요. 네가 애를 못 가지니까 내 아들이 바람이 난 거야. 알겠니? 그이가 바람핀 게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남자들은 원래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거든. 그런데 네가 아이를 못 낳아주니 걔가 한눈을 판 거지. 덜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몰라? 같은 여자로서 너무하시네요. 이럴 때마다 여자는 친정엄마를 잘 보고 데려와야 하는 건데 도대체 어떤 엄마를 돕길래 이렇게 몸이 이상해?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사람이라 상처받고 곱는다고요. 그럼 이혼하면 될 거 아냐.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이혼이 정답이었지만 이때는 참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지 이혼이 겁나고 무서웠어요. 네 모든 걸 혼자 안고 언젠가 좋은 일이 올 거야 라며 되뇌이고 또 되뇌이는 나날들이었죠. 되지 않은 임신을 내려놓고 난 후 이젠 정말 남편과 단둘이 잘 살아보고 싶었답니다. 남편과 화해를 했고
저에게 잘해주었던 모습이 있었으니 그 모습을 계속 기다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말로만 변했다고 할 뿐 사이가 악화될 때랑 똑같았죠. 친정아빠 생신을 맞이하여 좋은 코스 요리집을 예약해뒀고 당연히 같이 가자는 말에 남편은 저희 아빠 생신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였어요. 저에게 아빠라는 의미가 정말 소중했기 때문에 남편의 이런 행동이 섭섭하더라고요. 오늘 아빠 생신이잖아. 당신 일 끝나고 오면 몇 시 정도 돼? 나 요즘 평가 기간이라 힘든 거 알면서 꼭 그러냐? 아버님 생신은 내년에도 있는데 그냥 이번엔 너 혼자 가. 작년에도 나 혼자 갔잖아. 아빠가 당신 얼굴 보고 싶어 하시는데. 나중에 알아서 찾아뵐게. 바빠. 저 역시 입도 떼기 싫었어요. 얼굴 표정 자체가 오만 가지 싫다는 표정을 하는 남편을 보니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저 혼자 동생과 친정아빠를 모시고 식사를 하려는 식당에서 시어머니와 동서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동서 또한 저를 늘 무시했던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좋은 날 음식점에서 마주하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친정 식구들이 옆에 있으니 최대한 웃으면서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 형님, 오늘 여기에 식사하러 오신 거예요? 전 둘째 임신 기념으로 어머님이 식사하자고 하셔서요. 니네 아버지가 이런 고급 음식을 드실 줄이나 아시니? 혁이가 얼만데? 그러게요. 형님, 무리하시는 거 아니죠? 식당에서 만난 시어머니와 동서는 저희 아빠가 계신 앞에서 저런 막말을 하였어요. 친정아빠는 민망한 듯 간단한 목례만 하셨고 오히려 동서의 임신을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모습에 어찌나 마음이 안 좋던지 속상하더라고요. 아유, 둘째 축하드립니다. 우리 딸도 얼른 사돈어른한테 예쁜 아기 안겨드려야 할 텐데. 그러게요. 몸에 단단히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떻게 소식이 없나요? 남들 다 하는 임신이 얘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참나. 제가 면목이 없네요. 그래도 기다린 만큼 예쁜 손주가 태어날 겁니다. 아빠가 괜스레 죄송해하면서 쩔쩔매는 그 모습을 보는데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뭐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을 무시하는지 가만두고 볼 수가 없어 저 역시 대놓고 따지기 시작하였어요. 한번 입이 터지기 시작하니 제 입 또한 멈출 줄 모르더라고요. 모든 게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데 안 생기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어머님 아들보다 지금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경력 단절돼도 참 아깝지 않을까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어머님 아들 빌빌대 때 저는 최연소 팀장도 달았던 거 아시잖아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도 할 말 많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함부로 무시 마세요. 동서랑 좋은 시간 보내다 가시고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아들 승진이 어쩌고 어째? 시어머니는 남편 얘기가 나오자 발끈하셨고 옆에 있는 동서는 저를 참 어이없게도 바라보았어요. 옆에서 아빠와 동생은 저를 말리는 신용까지 했지만 한번 눌릴 바짝 버튼은 도저히 멈춰지지 않았어요. 사실 전 시댁에서야 인정을 못 받는 것이지 회사에서는 나름 인정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남편이 제 상사였지만 부서 이동으로 인한 좌천을 당한 상태였고 전 승승장구 중이었거든요. 시어머님은 제 말을 듣더니 기분이 굉장히 나빠 보이셨답니다. 형님, 말 조심하세요. 밖에 나가 아무리 인정받아도 가정이 평화롭지 않으면 소용있나요? 임신도 못하는 주제에. 그래, 그 흔한 임신 참 안 되네. 근데 동서는 가진 거라곤 임신 하나 믿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고졸 격리 주제에. 제 말에 얼굴이 벌개진 동서였답니다.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그동안 동서가 은근 시어머님을 부추기면서 저를 살살 긁었던 것들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동생과 아빠는 그만하려며 말렸지만 그날만큼은 저 역시 참을 수가 없었죠. 고졸의 격리가 뭐 잘못된 거 있나요? 저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인지라 저도 그 사람을 좀 깎아내린 거죠. 하지만 제 말에 발작 버튼이 열린 동서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였답니다. 그것은 이미 시어머니가 저 몰래 남편이 정리했다는 외도녀와 몇 번째 만남을 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이 말을 저희 아빠가 듣게 되었고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에 아빠는 큰 충격을 받게 되셨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김서방이 외도를 했어? 근데 네가 묻어준 거란 말이야? 어머, 사돈 오늘은 모르셨구나. 죄송해요, 형님. 전 다 아시는 줄 알고. 사실 이미 마음 떠난 남자 붙잡고 사는 게 제일 무의미한 일이잖아요. 형님같이 능력 있으신 분이. 생각 잘해보세요. 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형부 바람 폈어? 알면서 속아준 거고? 아, 내가 다 설명할게. 이미 정리했다고 했고 다 지나간 일이었어. 제 말에 친정아빠는 분노에 차오른 얼굴이었고 동생마저 길길이 날뛰었어요. 불난집에 부채질을 해놓고 동서와 시어머니는 낄낄거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답니다. 모든 일이 벌어졌구나 싶은 게 참 속이 상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터져 나왔고 전 그날 친정아빠와 동생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당장 끝내. 언니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고 살아? 내가 그 여자 절단내줄까? 됐어. 끼리끼리 되고 싶지 않아. 내가 이놈 가만 안 둔다. 감히 내 딸 눈에서 눈물이 나내다니.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네가 이런 취급받고 살았어. 아빠는 본인이 못나서 저같이 똑똑한 사람이 이런 취급을 당했다며 한참이나 우셨고 이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동안 제가 감추고 있던 것들이 부질없다고 느껴졌어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뻔히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았거든요. 아빠는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라며 저에게 화를 내셨고 저 역시 마음을 달리 가졌답니다. 그날 아빠는 제 남편을 만나고 오신다고 했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아빠는 화가 난 마음에 보도 옆에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그만 사고를 당하시고 말았죠. 아빠, 눈 떠봐. 나잖아. 이렇게 가면 어쩌자는 거야, 어? 나야, 나. 아빠는 끝내 눈을 뜨지 않은 채로 중환자실로 가게 되었어요.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고 어찌나 죄송하던지 정말 사무치게 슬펐죠. 남편은 이 소식을 듣고 슬픈 신용을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어떻게 되신 거야? 이렇게 갑자기 의사는 뭐래? 네가 인간이니? 무슨 말이야. 소식 듣고 나도 놀랬어. 남편은 동서가 저에게 했던 말들을 모르는 눈치였고 당황해했어요. 장인어른 걱정돼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직도 외도녀 정리도 못하고 어머님이랑 여러 번 만났다며. 네가 인간이야? 그래놓고 뻔뻔하게 여길 와? 그거야. 엄마가 하도 대를 이으라니까 그런 거지. 일단 병원이니 아빠만 생각하자라고 생각하며 빌고 또 빌었지만 결국 아빠는 뇌사 판정을 받으셨고 그렇게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죠. 장례를 치르기 전 집에 들러 이것저것 챙겨가려는데 눈물이 나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인생이 허망하다지만 이렇게 늘 옆에서 저를 응원해 주실 것 같은 분이 없다고 생각하니 앞이 깜깜했거든요. 경황도 없고 눈물도 나고 뭐부터 챙겨야 할지 막막한 이 상황에서 눈물만이 나왔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도어락 비밀번호 소리가 나더니
시어머님이 들어오셨어요. 이미 소식을 들어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족같이 느껴지지 않았는지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호통을 쳤어요. 그렇게 가버리고 이혼할 줄 알았더니 꼴 좋다. 넌 어째 우리 집의 악연이니? 지금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어차피 남들 사이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해? 엄마 없이 자란 거 티가 나는 너라네. 정말 싫다. 이제 진짜 우리 아들이랑 끝내. 그이는 얼마나 보고 자란 게 많아서 와이프 두고 바람이나 피는데요. 어머님이야말로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이제는 내가 무섭지도 않다는 거지? 네, 오히려 제가 떳떳하고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어머님이 무섭나요? 보고 배운 것 없는 막대 먹은 것. 아빠가 돌아가셨는데도 그건 안중에도 없이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에게 막말을 하셨고 전 대꾸할 힘도 없이 울고만 있는데 저를 보고 또다시 막말을 하셨죠. 너 그래도 이혼은 안 한다고 했지? 그럼 이 시간에 차라리 시키는 거라도 해라. 지금 그렇게 운다고 돈이 나와? 그 시간에 우리 둘째 임신 때문에 힘드니까 와서 장손이나 챙겨. 내가 팔도 아프고 해서 못 안아주겠으니까 어차피 주말 꼈으니 3일장만 하면 되잖니? 지금 하실 말씀이 고작 애나 보라는 거예요? 너한테 딱인데 왜? 어머님은 저에게 동선에 애나 보라고 하셨고 지금 이 상황에 애보라는 말이 나오는지 참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조카가 좋아하는 간식집이 저희 친정아빠 장례식장 근처이니 저보고 픽업해오라며 닥달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정말 저라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군요. 저 오늘 모욕 잊지 않을 거예요. 울면서 얘기를 하는 와중 시어머니 핸드폰으로 누군가 전화를 걸었고 그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사색이 돼버린 시어머니였어요. 그리곤 표정이 변하셨죠. 예, 너 지금까지 친엄마 존재 알고 숨긴 거니? 일부러 그런 거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친정아빠 사망 소식 듣고 오열하는 나에게 조카 간식이나 빨리 사오라며 짜증내던 시모가 갑작스레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아 짐을 챙겨 장례식장으로 가는데 아까 시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장례식장에 도착해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곧이어 시댁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죠.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 동생을 위로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저희를 예전에 두고 지방으로 가버린 친엄마였어요. 간간히 아빠의 소식을 알고 있던 엄마였고 늘 저희 앞에 나서고 싶었지만 저희의 원망으로 나설 수 없었다고 했어요. 이번에 아빠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아빠는 저희와 엄마를 만나게 해주려고 했던 모양이었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니 더욱더 가슴이 미어졌어요. 엄마 이야기를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건 친엄마는 알고 보니 저희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최대 주주였어요. 아빠와 이혼 후 저희에게 떳떳하게 나타나기 위해 건설 현장 한밭식당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다고 했고 덕분에 주워들은 이야기가 많았다고 했어요. 돈이 모이면 모이는 대로 부동산 경매를 하였고 큰 돈이 모여 저희 시아버지가 회사를 창립할 때 가장 많은 주식을 샀다고 했죠. 우연히도 이렇게 엮이게 된 친정엄마였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알게 된 것이었어요. 저희 아빠 부고 소식에 제일 먼저 엄마가 달려오셨는데 조문 온 시아버지를 보고 알게 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 동생에게 제 이야기를 듣게 되어 분노에 들끓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분노는 저희 시아버지 회사에 화살이 되어 돌아갔고 시아버지를 해임시키 주주총회를 연다고 했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던 거예요.
우리 딸 아영아, 그동안 잘 지냈니? 이제 와서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어. 언니, 엄마야.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얼른 뭐라고 말 좀 해봐. 손길이 필요할 땐 나타나지도 않더니 다 커서 지금 나타나는 의도가 뭐예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엄마였지만 막상 마주하게 되니 원망만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고 하면서 저를 끊어 안았고 심신이 많이 약해져서인지 엄마의 품 안에서 많이 울었어요. 이 모습에 남편은 아차 싶은 얼굴을 하였죠. 장모님, 제가 아영이 남편이에요. 처음 뵙죠. 아영이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 저 역시 좋네요. 엄마와 부둥켜 안고 울고 있을 때 남편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지만 저희 엄마는 동생에게 모든 전말을 들은 후라 그 자리에서 남편의 뺨을 후려쳤어요.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했으면서 뻔뻔하게 남편? 아영 아빠도 따지고 보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얘기는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니네 집 내가 풍비박산 만들어 놓을 테니 그리 알아. 못된 모자 같으니.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남편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지만 시아버지가 바로 남편을 찾아가 뒤이어 뺨을 날리며 저에게 사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의 장례식장인 만큼 조용히 치르고 싶었고 저희는 일단 이 사건을 묻어두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죠. 장례를 다 치른 뒤 집에 와 이혼 소장을 던지며 짐을 싸자 남편은 그제서야 모든 사태 파악이 됐는지 저를 부여잡았어요. 미안해. 내가 진짜 미쳤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너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을까 싶어. 용서는 한 번이면 됐지 2번은 안 참아. 우리 아빠가 너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하지 않을게. 너 같은 놈한테 끌려다닌 내 죄도 있으니까. 이제 다시 보지 말자. 아니, 법정에서나 보자.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우리 아버지만 해임하지 말아줘. 엄마가 그러는데 아버님도 비자금 장난 아니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더라. 그동안 모른 척 했었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셔. 그런 말 다 했지 뭐. 어떻게 하면 풀릴까?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그냥 나랑만 깨끗이 끝내자. 남편은 그제서야 싹싹 빌었지만 제가 풀릴 리는 만무했고 전 엄마가 하자는 대로 진행했어요. 그동안 시아버지는 여러 차례 횡령을 시켰던 징적도 있었고 회사를 창업했을 때와는 달리 많이 고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주주총회를 거쳐 시아버지는 해임과 함께 법정 구속이 되셨고 이 일로 시댁은 내리막길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제가 겪은 일이지만 정말 이럴 수 있나 싶은 것이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고 참 얄궂다고 생각이 들었죠. 제가 아까 피바람이 불었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아버지는 명예가 중요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앞두고 홀로 잘못된 생각도 하셨었나 봐요. 모든 게 못난 본인 잘못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 결국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 일어나자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저를 찾아와서 사정을 하였는데 그 얼굴을 보는데 오히려 더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내가 사과받고 싶었을 땐 막말만 일삼더니 일이 이렇게 돼서야 사과하는 꼴이 참 우스웠거든요. 네 시아버지 구속만 막아줘라. 어떡하라고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거야? 어머님은 제 사정 봐주신 적이나 있으세요? 아버님 일은 유감이지만 벌 받으셔야죠. 그리고 저 쉽게 이혼 안 할 거니까 각오하세요. 네 시아버지가 그렇게 된 거 보고도 그러냐?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그만해. 어머님 저희 아빠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눈 한 번 깜짝하셨어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아니요. 사과해도 똑같으니 괜한 사과 마세요. 진심 같지도 않으니까. 시어머님은 저에게 처음으로 애원을 하셨지만
제 마음을 돌릴 수 없었어요. 가장 큰 벌이인 시아버지가 구속이 되고 횡령으로 축적시킨 부들은 무용지물이 되었죠. 그리고 저와 이혼 소송으로 인해 남편은 회사 내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상간녀 또한 회사 동기였기에 파장은 어마어마했고 결국 상간녀인 동기는 퇴사에 이르게 되었죠. 남편 또한 능력도 없었던 사람이었기에 풍기문란죄로 명예퇴직까지 권유받기에 이르렀어요. 내가 왜 퇴사를 해? 누구 좋으라고? 남편은 퇴사를 튕겼지만 상간녀는 제가 날린 소장 때문인지 본인 남편에게도 이혼을 당할 위기에 처해 제 남편을 원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끼리끼리인 것이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아영씨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참았어? 와, 회사 동기 남편이랑 그러고 싶나? 하여튼 얼굴이 진짜 철판이야. 뭐 끼리끼리죠. 전 이제 괜찮아요. 어쩐지 김 과장이랑 아영씨가 진짜 안 어울렸어. 아영씨가 아깝더라. 회사에서는 이미 일파만파 소문이 났기 때문에 모두 저를 보며 한마디씩 위로를 해주었어요. 처음엔 이런 과장들이 불편했지만 어차피 겪게 될 일이었고 내가 잘못한 일은 없으니 떳떳하자라고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끝끝내 퇴사를 하지 않았고 결국 회사 내에서 가장 기피하는 물류부서로 이동이 되었어요. 사실상 나가라는 통보나 다름없었죠. 전 상간녀 소송을 걸 때 남편에게도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어요. 우리 집 이꼴 만들고 위자료 소송까지 해? 와, 너 진짜 그동안 어떻게 참았냐? 이러려고 참아졌나 보지. 이제 각오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도 과거가 있는데 우리 엄마 지금 쓰러졌어. 당신 엄마 엇보지. 회사에서도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데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너 원래 이러지 않았잖아. 날 이렇게 만든 건 당신이지. 내가 빌게.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용서 같은 소리 하네. 너무 곱다, 그 단어는. 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외도 사실이 인정되어 저에게 위자료와 함께 이혼을 당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집안꼴이 이 지경이 되자 그렇게 예쁨 받으려고 했던 동서마저도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형님, 원래 이렇게 모지신 분 아니잖아요. 지금 어머니 머리 싸매고 누우셨고 저도 조상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집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웃긴다 동서. 어머님 내에서 이제 건질 게 없어 보이니까 나를 찾아와? 전 원래 형님 편이었어요. 아시잖아요. 저도 어머님이 결혼할 때 굉장히 반대 많이 하신 거 아시잖아요. 형님 마음 잘 알아요.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됐어. 사과는 진작 했어야지. 형님, 같은 여자끼리 이러시기에요? 아들 낳아줬다고 널 그렇게 떠받드는 네 시어머니랑 이 난관 잘 헤쳐나가봐. 저도 어머님한테 불만 많다니까요. 그래? 난 몰랐네. 고절 격리가 시어머니 눈에 쏙 들려고 날 맨날 물귀신처럼 잡아내려 끄는 줄 알았지? 그건 저도 살아야 해서 그랬어요. 동서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그곳에서 동서를 쫓아내었죠. 그렇게 하고도 동서는 저에게 몇 번이나 문자를 했지만 제가 답을 하지 않자 저에게 욕 문자를 날리며 잠수를 탔어요. 결국 시댁은 그 많던 재산이 빚이 되어 돌아갔고 남편은 도저히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기 힘들었는지 결국 퇴사를 하였어요. 동서는 시동생을 얼마나 구워 삶았는지 그렇게 힘든 시댁을 뒤로 하고 본인들 살 길만 찾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그 집에서 저에게 인간적으로 잘해준 건 시아버지셨지만 그래도 시아버지 또한 회사 내 횡령과 더불어 본인의 배만 불렸으니 벌을 받아야 마땅했던 결과라고 생각해요.
전 모든 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야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언니, 너무 죄책감 갖지 마. 아빠는 언니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야. 그래도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 네 아빠가 너라면 얼마나 끔찍했는데. 나한테도 종종 네 얘기 많이 했어. 본인 안 닮아서 똑부러지고 똑똑하다고. 동생은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어주었고 친엄마 또한 그래도 그리워한 만큼 저에게 힘이 되어주셨답니다. 엄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니 아빠와 이혼한 것도 아빠의 큰 빚 때문에 등 떠밀려 아빠에게 이혼을 당한 거라고 했어요. 저희를 만나러 오고 싶었지만 빚쟁이들이 엄마까지 뒤쫓는 바람에 저희를 찾아올 생각을 못했다고 했고 악착같이 앞만 보고 살아온 결과 이렇게 되었다고 했죠. 사실 엄마의 말을 들었을 때 혼자의 몸으로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게 이해는 가지 않았죠. 아빠는 평생 책임감과 희생이란 단어로 저희를 키우셨기 때문에 엄마의 행동이 100%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찾아와주고 그리워했다고 해주셔서 어렸을 적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 같았어요. 늘 아빠에게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제가 잘 살아간다면 아빠는 언제나 기뻐하실 거라는 걸 알아요. 이런 일이 있고 지금은 4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전 회사를 나와 벤처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여동생과 일하고 있어요. 돈 잘 버는 친정 엄마한테 돈으로 기대고 싶지 않아 제가 모은 돈과 여동생의 힘을 합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사업에 재능이 있었는지 다행히도 창업하고 적자를 면하고 있네요. 아마 좋은 기운이 저에게 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1년 전엔 재혼을 하여 지금은 소중한 딸아이를 임신 중인데 이제서야 제 인생이 참 평탄하다고 느끼는 순간이에요. 엄마는 어렸을 적 저에게 엄마 역할을 못하셨다고 딸이 태어나면 무조건 키워주시겠다고 하는데 늦었지만 이렇게 옆에 든든한 엄마라도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 나날이라고 느낀답니다. 아직도 아빠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저희 가족이 아빠 몫까지 잘 해내야겠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소중한 인생을 이젠 낭비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글을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집안일을 하면서 사연 살롱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연 살롱의 청자예요. 지난 몇 년간 다른 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으며 재미도 감동도 얻곤 했는데 사실 제 인생은 그저 평탄하고 무료하게 그저 없었기에 다른 분들의 이야기가 제게 그렇게까지 와닿지는 않았어요. 아니 그 당시에는 마음으로 듣고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듣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전 불과 몇 개월 전에야 늘 평지 같던 제 인생길에 험난한 골짜기도 심한 폭풍우도 만나보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야 저보다 더한 일들을 겪었을 다른 사연자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헤아려지더군요. 저보다 힘든 삶을 사셨던 인생 선배님들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몇 개월 전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는 소소한 재미를 누군가는 위로를 얻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적어 보내봅니다. 이 사연이 채택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사연 살롱에 올라온다면
부디 다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26살이라는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살림을 차릴 수 있었던 이유도 역시 제가 그전까지는 남들에 비해 평탄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저는 넉넉한 집안의 일남일녀 중 장녀로 태어나서 학창시절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바로 취직에 성공했거든요. 26살에 이미 주임직을 달고 있었고 다니게 된 회사 역시 꽤 탄탄한 중견기업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같은 회사 직원이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치던 저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본 것을 시작으로 만나서 사귀게 되었죠. 남편에게 처음 프로포즈를 받을 때만 해도 저는 연애는 환상이고 결혼은 현실이라는 망고불변의 진리와도 같은 이 문장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은하야, 결혼은 진짜 현실이야. 너 아무리 2년 연애했다지만 지금 나이도 너무 어린데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리고 은하 너는 대학 다닐 때도 연애 꼴랑 한 번밖에 안 해봤었잖아. 꽃다운 26에 꼭 유부녀가 되어야겠니? 라며 절 말려도 저는 밝게 웃으면서 에이, 오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그래도 운 하나는 타고난 인생이잖아. 그리고 오빠 얼마 전에 과장 달았어. 그 나이 치곤 엄청 일찍 단 거래.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날 굶기기야 하겠니? 라고 대꾸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제 해맑은 대답에 더는 뭐라고 하지 못했죠. 그도 그럴 것이 처음 시댁 식구들을 만날 때도 시월드니 이런 단어와는 전혀 접점이 보이지 않았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절 너무나 예뻐해 주셨어요. 어머 세상에, 우리 칙칙한 집에 이렇게 예쁜 며느리가 들어오다니 집안이 아주 환해지는구나. 어쩜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고운 배필이 생겼을까? 시어머니는 남편 나이를 생각하면 연세가 꽤 있으신 편이었는데 남편은 시어머니가 시집 오신 이후에 어렵게 임신의 성공에 가지게 된 늦둥이였다고 해요. 게다가 남편은 집안의 장손이기도 해서 남편을 낳는 순간 고된 시집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며 남편을 늘 복덩이라고 부르시곤 했답니다. 원래 시어머니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게 꿈이셨고 능력만 된다면 딸도 낳고 싶으셨다면서 절 보고 막내딸이 생긴 것 같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상견례 때도 결혼식 때도 절 눈에 띌 정도로 예뻐해 주셨고 저희 아빠도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굉장히 흐뭇해 하셨어요. 안사돈이 이렇게 저희 딸을 딸처럼 챙겨주시니 마음이 한결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멋진 아들을 얻게 되어 너무 감사한데 안사돈처럼 살갑게 대하지는 못해도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 너무 염려 마세요. 애들 엄마라도 살아있다면 같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얘기 들었어요. 아주 어릴 때 사부인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래도 은하 얘기 들어보면 너무 어릴 때라 기억도 잘 못하고 그간 밝게만 살아왔던 것 같은데 혼자서 고생 참 많이 하셨겠어요. 우리 딸이 워낙 천성이 밝고 낙천적이라서 힘든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우리 은하 하늘에 계신 사부인 모까지 친엄마처럼 잘 돌볼 테니 너무 염려 마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재상이 저희 친아들처럼 아끼고 보듬겠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의 사이도 이렇게 좋으니 저희 부부의 신혼생활은 마냥 행복할 수밖에 없었죠.
신혼 1년 차까지는 저는 회사에서든 친구들 사이에서든 결혼 전도사라고 불릴 정도로 결혼이 너무 좋다고 적극 권유를 하고 다녔어요. 든든한 내 편이 생기면서 마음의 안정감과 생활이 활력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결혼 2년 차로 접어들게 되면서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결혼은 냉혹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죠. 첫 시작은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은 문제였는데요. 그 문제는 바로 시어머니가 남편을 너무나, 정말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댁에 방문해 선물을 드릴 때도 너무나 고마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나, 어쩜 이런 귀한 선물을 또 사왔니? 역시 우리 아들이 내 취향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서 선물을 사온다니까. 아가, 우리 재상이랑 같이 선물 고르기 너무 편하지 않았니? 네, 회사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사실 선물 고르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남편이 적당한 가격선에서 센스 있게 잘 고르더라고요. 예, 너는 좋겠다, 야. 이렇게 센스 있는 남편 둬서. 사실 남편이 저보다 돈을 더 잘 벌기는 하지만 시어머니까지 케어를 하느라 여윳돈은 제가 더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비용도 신혼여행과 거기서 사온 선물 비용도 거의 다 제가 부담했는데 저한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시고 저렇게만 말씀하시니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뚜렷하게 불만을 가지기엔 애매했어요. 저한테 무슨 나쁜 말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따로 연락을 수도 없이 자주 하시는 건 또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당신 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뿐이었죠. 하지만 결혼 1, 2년이 넘어가 버리니 저는 매번 제 노력은 깡그리 무시하고 쳐다도 보지 않은 채 그저 당신 아들 칭찬, 아니 아들 찬양만 늘어놓는 시어머니의 말들이 점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아무래도 저희 부부도 사람인지라 살면서 이래저래 다툼이 생기곤 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대응 방식이 점점 진절머리가 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때마다 알았는지 싸운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문자가 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지만 그래도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란다. 회사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돌아오는 남편에게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만 더 너그럽게 대해주렴. 가정이 평화로워야 우리 재상이가 일도 더 잘하고 돈도 더 잘 벌어올 것 아니니. 그래야 너도 결과적으로 더 좋은 거고 말이야. 오늘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꼭 둘이 화해하도록 해. 우리 예쁜 은하가 잘 해내리라 믿어. 말만 예쁘게 하다 뿐이지 결국 무조건 저더러 먼저 화해를 하라는 말이었죠. 어떤 내용으로 다퉜는지 신경도 안 쓰고 말이에요. 그러니 시어머니한테 문자를 받을 때마다 저희 부부의 싸움은 더 커져만 갔어요. 그마저도 제 딴에는 처음 신혼 1년 동안은 말 안 하고 꾹 참고 있다가 2년 차에 말한 건데 남편은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대꾸해버리니 감정의 골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죠. 당신 또 우리 싸운 거 어머님한테 일러 바쳤어? 아니, 무슨 남자가 여고생도 아니고 무슨 일만 생겼다 하면 곧바로 쪼르르 가서 일러 바쳐? 우리 둘 문제는 우리 둘이 해결하면 되잖아. 그럼 엄마가 맨날 물어보는데 가만히 있어? 나보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라는 거야? 아님 연락도 하지 말라는 거야. 당신이 애초에 고집 피우지 말고 우리가 안 싸웠으면 될 일이잖아. 뭐라고? 어제 내가 한 얘기들은 다 귓등으로 들은 거야?
당신이 내 카드 내역까지 감시하고 잔소리하는 건 어머님한테 얘기했어? 꼴랑월에 2, 30만 원 쓰는 거 같고 일일이 카드 내역 확인하고 잔소리하지 말라는 게 잘못된 거야? 애초에 감시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감시라니, 내가 그렇게 표현하지 말랬지. 같이 상의를 하자는 거잖아. 아니, 당신은 뭘 그렇게 하나하나 다 예민하게 굴어. 그거 보여주는 게 뭐가 어때서.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연락해서 뭐 꾸중을 하셨어, 욕을 하셨어. 그냥 잘 지내라 한마디 하신 걸 가지고 왜 그렇게 난리냐고. 연애를 시작한 때부터 결혼한 이후까지 남편은 항상 제 눈에 자상하고 든든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쫌생이 같고 답답한 소리만 하는 꼰대가 되어가더군요. 나이 차이도 고작 4살 차이밖에 안 나면서 어찌나 그렇게 지 말만 맞다고 우기며 고압적으로 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카드 사용 내역 일일이 잔소리하는 것도 돈을 자기가 벌어오는 것도 아니면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트집을 잡으려고 하더라니까요. 저는 명품을 좋아하는 그런 사치스러운 사람도 아니고 그냥 회사 동료들이랑 커피 먹고 가끔 식사 같이 하는 게 전부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아이 계획도 바로 세우지 않아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넘쳤으면 넘쳤지 부족할 건 없었거든요. 게다가 먼 남자가 그렇게 입이 가벼운지 남편한테 한 얘기는 삽시간에 온 동네 사람들이 전부 그 내용을 알게 되곤 했죠. 그러니 제가 무서워서 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처음에는 아휴 무슨 이런 말까지 했어 하는 생각만 하고 넘어갈 만한 일들만 벌어졌는데 결혼 3, 4년 차가 넘어가니까 점점 벌어지는 일들이 규모가 커져만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사건이 터지게 된 거예요. 당시 남편은 부장직을 달면서 원래 있던 부서에서 기획부서로 옮겨오게 되었어요. 남편만 승진한 것이 아니라 회사 내 대대적으로 인사이동이 컸던 시기였죠. 그래서 원래 마케팅 소속이었던 저희 팀원들도 대부분 인사이동을 하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남편과 한 부서 식구가 되었는데요. 원래는 하는 일이 그다지 겹치지 않았고 같은 건물에서 일을 할 뿐 업무적으로 만나는 일은 없었는데 갑자기 한 식구가 되어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붙어있게 되니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더군요. 남편은 태연해 보였는데 저는 혹여라도 책 잡힐 일은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바짝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희가 부부인 걸 다 아는데 괜히 잘못된 행동을 하면 무슨 뒷말이 나올지 몰랐으니까요. 그런 긴장감도 잠시. 새 부서에서 첫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저는 그런 걱정은 접어두고 일에만 몰두하게 되었어요. 원래도 막연히 기획 쪽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업무를 해보게 되니 재밌더라고요. 게다가 첫 프로젝트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여서 저는 열심히 아이디어를 구상했어요. 제가 간만에 열중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신기했는지 어느 날은 남편이 잠자리에 들면서 일이 재밌냐고 먼저 말을 꺼냈어요. 당신 요즘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 아니, 당신 원래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었나? 마치 신입사원 보는 것 같고 좋으네. 근데 혹시 내가 있다고 괜히 무리하는 거 아니지? 그런 거면 좀 쉬엄쉬엄 해도 괜찮아. 아니야,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서 그런 거야. 처음 이쪽 일 시작할 때는 마케팅 홍보 업무가 재밌고 좋았는데 나도 시간이 좀 지나니까 기획 쪽 일에 관심이 생기긴 하더라고. 그런데 이 기회에 실제로 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어서 그래. 그러다 보니 아이디어도 많이 샘솟고 게다가 이번 프로젝트는 내가 원래 관심이 많던 분야라 더 의욕이 생겨. 그래? 잘 됐네. 어떤 아이디어인데?
팀원들한테도 얘기해봤어? 아니, 안 해봤지. 우리 팀원들이 대부분 나이가 좀 있고 해오던 일만 오래 하던 분들이어서 아마 젊은 친구들 감성을 공감해주지 못할 거야. 좀 생각이 유연하지는 못한 면들이 있어서. 그래? 몰랐는데 그런 면이 있구나. 그럼 그 아이디어가 뭔데? 저는 그날 남편에게 제가 구상하고 있던 아이디어를 전부 들려줬고 남편도 참 좋은 생각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전 남편의 칭찬에 더욱 열심히 일을 했고 시간이 빠르게 흘러 프로젝트 회의 날이 되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열심히 만든 아이디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 최종 선택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전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아이디어의 주인이 제가 아닌 제 남편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회사 내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 아이디어를 갈취하는 일이야 이 바닥에서 심심찮게 일어나는 흔한 일이니 놀라울 것도 없지만 저는 그런 일을 제 남편한테 당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별 생각 없이 말이 툭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이거 제 아이디어인데? 제 걸 발표하신 거예요? 우리 아이디어인 거죠. 지금 아이디어 제공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걸 제대로 진행시켜서 실적을 내는 게 중요하죠.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일단 김주임은 따로 나중에 얘기하고. 아니, 당연히 아이디어 제공자가 중요하죠. 그게 나중에 인사평가에도 반영되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의 분위기는 곧바로 싸해졌고 숨소리 하나 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죠. 하지만 저 역시 표정이 안 좋았던 건 매 한 가지였어요. 저는 그 순간에도 남편이 저한테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죠. 그런데 남편이 그 상황에서 폭탄 같은 말을 던져버려 제 사회생활을 폭파시키고 말았어요. 네, 그럼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도 중요하죠. 젊은 김주임님이 이 아이디어를 냈으면 나이 차이가 있는 다른 팀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라면서요. 김주임 말처럼 아무래도 나이대도 비슷하고 직급도 있는 제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았겠어요? 남편의 말에 저와 함께 몇 년간 일해왔던 팀원들이 전부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만 같았어요. 제가 남편에게 말했던 건 사실 그 사람들을 욕할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었는데 남편은 제가 마치 뒷담화라도 한 듯한 뉘앙스로 말을 했거든요. 저는 결국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고 회의는 그렇게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많은 고민이 되었어요. 남편의 말을 정정하자니 그건 또 그것대로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았고 그렇다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굴기엔 팀원들의 반응이 너무나 냉랭했거든요. 종종 같이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던 자리에 절 부르지 않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고 예전처럼 업무 중 간단한 담소를 나누는 일도 사라지고 말았죠. 저는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어요. 물론 그 회의날 당일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과 서로 할 말 못할 말 다 해가며 대판 싸웠죠.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아까 그거 뭐야? 제정신이야? 남의 아이디어 훔쳐간 주제에 팀원들 다 보는 앞에서 뻔히 오해 살 만한 소리를 해?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일터에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당신이 그러고도 내 남편이야? 당신이야말로 제정신이야? 그래. 회사 사람들 다 보는 자리에서 남편 길을 살려주지는 못할 망정 그딴 시답 짜는 걸로 딴지나 걸고 앉아있어? 안 그래도 우리 같은 부서 되면서
사람들 시선 모이고 있는데 회사 생활을 이딴 식으로 망치냔 말이야. 뭐? 시답 짜는 거? 그럼 당신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냈으면 됐잖아. 그렇게 시답잖아서 훔쳐갔냐고. 세상에. 내가 부하 직원 아이디어 훔쳐가는 날강도들을 몇 번 봐오긴 했다만 그게 내 남편일 줄은 몰랐네. 네 와이프한테까지 그딴 짓을 하고 싶었냐? 그것도 직원들이랑 멀어지라고 이간질까지 시켜가면서. 어쭈? 말 조심 안 해? 어디 남편한테 날강도 같은 소리를 짓거려. 그리고 내가 없는 소리 했어? 당신이 그랬잖아. 팀원들 다 늙어서 이해가 딸린다고. 사실을 얘기한 거잖아. 사실이라니. 내가 언제 그딴 식으로 저급하게 말했냐고. 이건 그냥 당신이 나 엿먹이라고 하는 짓이잖아. 그래. 내가 너 하는 꼴이 괘씸해서 말 좀 세게 나갔다. 와이프가 돼갖고 남편 내조는 못할 망정 사람들 보는 앞에서 대놓고 말대꾸하고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내가 벌 좀 줬어. 그게 뭐? 뭐라고? 당신이야말로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뭐? 괘씸? 내가 당신 애야? 내가 진짜 당신 부하라도 되냐고. 막말로 부하 직원한테도 이딴 식으로 구는 거 그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당신은 날 대체 뭐라고 생각해서 그딴 하대를 하는 거야? 나 당신 와이프야. 우리 부부라고. 그래. 한 팀이니까 더 열받는 거야. 지금 나만 잘 되겠다고 이래? 당신이 대리 달아서 오르는 월급이 더 많겠냐? 내가 팀장 달아서 월급 오르는 게 더 많겠냐? 그 간단한 계산이 안 돼? 여자가 회사에서 직급 올라봤자 얼마나 더 오르겠냐고. 장래가 더 밝은 쪽에 몰아줘야 내가 더 돈을 많이 벌 거 아냐. 저희는 그날 목이 다 쉴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싸웠지만 누구 하나 의견을 굽히는 법이 없었고 결국 그 상태 그대로 냉전 모드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좀처럼 그 냉전 모드가 풀리질 않았죠. 한 2, 3일 정도 지났을까요? 어김없이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오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무슨 소리를 어떻게 한 것인지 시어머니까지 저한테 난리를 치시는 겁니다. 평소엔 문자만 하셨던 양반이 전화를 하더니 첫마디부터 너 당장 혼자 있는 대로 나와서 내 전화 바꿔라 라며 고압적인 태도로 명령을 내리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시니 당연히 저도 참지 않고 한마디도 지지 않았죠. 너 재상이한테 얘기 다 들었다. 너 내가 그동안 그렇게 좋은 말로 잘 타일렀는데 대체 CM이 말을 뭘로 들은 게냐? 어떻게 네 남편한테 그 지경까지 막장일 수가 있어? 어리다고 좋게 좋게 봐줬더니요. 어떻게 아내가 돼서 남편한테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구느냐 이거야? 제가 무슨 띠동갑 아저씨랑 결혼한 것도 아닌데 꼴랑 4살 많은 남편을 어르신 모시듯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버르장머리라니 그 표현 자체가 지금 잘못됐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어머님 이렇게 저희 부부 한 번씩 싸울 때마다 연락하시는 것도 안 그래도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남편 말만 듣고 저한테 전화까지 해서 무작정 혼낼 생각만 하세요? 그것도 그렇게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말로요. 뭐라고? 어머, 얘가 아주 지 CM이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어디서 며느리가 되먹지 못하게 CM이한테 언성을 높여. 남의 아이디어 훔쳐간 것도 남편이고 팀원들과 사이 멀어지도록 교묘하게 이간질한 것도 남편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피해자라고요. 그럼 제가 남편이 저한테 어떻게 굴든 아무 반응도 없이 잠자코 피해를 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머님이 말하는 아내의 도리냐고요. 언제는 딸처럼 돌보겠다면서 어머님은 어머님 딸이 회사에서 가정에서 이런 수모를 겪었어도 지금 같은 소리 하실 수 있으세요? 남편부터 잘 돼야 아내도 잘 되는 법이야. 네 남편이 너보다 버는 돈이 얼만데 그딴 소리를 해. 아니, 왜 자꾸 돈돈거리는 거예요?
남편도 그렇고 어머님도 왜 자꾸 돈 얘기만 하냐고요. 저희가 돈이 모자란 부부도 아니고 저희 나이에 서울에 집도 있고 차도 있는 부부가 얼마나 된다고요. 저는 그냥 제 커리어를 쌓고 싶은 것뿐이라고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제가 제 힘으로 정직하게 커리어 쌓는 걸 돕지는 못할 망정 방해나 하는 게 그건 남편 된 도리예요, 그럼? 어머님이 감싸고 돈다고 그딴 행동이 남편 된 도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 지금 니네 집 돈 많다고 시애미 앞에서 유세하는 거야 뭐야? 돈이 왜 안 중요해? 네 그깟 알량한 자존심보다 네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훨씬 귀한 거야.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제가 언제 저희 집 돈 많다고 유세를 떨었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서운하죠. 저희 결혼식 때 저희 집에서만 돈 대고 저희 신혼집도 저희 아빠가 해주신 거 제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생색낸 적 있어요? 남편 월급 가지고 매번 생색내는 건 오히려 어머님이시잖아요. 그치그한 돈 얘기 좀 그만하시라고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제 사회적 체면이랑 경력이 걸린 문제예요. 제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시어머니는 아이고 하고 앓는 소리를 내시게만 하셨고 전화는 그대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전화가 끊어지고 나니 얼마나 혈압이 올랐던지 머리가 얼얼한 느낌이 들 정도였죠. 그때 이후로 저희 가족관계는 냉랭하기 그지 없었어요.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서로 사과도 한마디 하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저도 모두 끝까지 지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집안 분위기는 삭막하지 회사 생활은 가시방석이지 뭐 하나 풀리는 게 없다 보니 저는 스트레스성 위험이 생길 정도로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었는데요. 소화가 잘 안 되니 식사를 회사 내에서 죽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레 혼자 밥을 먹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한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예전에 같은 팀으로 일하던 분이 혼자 밥을 먹는 절 발견하시고 다가오셨어요. 어머, 자기 왜 죽을 먹고 있어? 어디 아파? 속이 좀 쓰려서요. 오랜만이에요, 대리님. 응, 오랜만이네. 아니, 난 요 근래 주변 식당에서 다른 분들은 가끔 봤는데 자기만 안 보이더라고. 혹시 무슨 일 있나 해서. 절 잘 아시는 분이지만 그때의 상황은 잘 몰랐던 분이 순수하게 절 걱정해 주시자 저는 그때까지 쌓여있던 마음이 다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분은 감사하게도 제 곁에 앉아서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저를 안아주셨답니다. 내가 사실 이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새로 옮긴 쪽에서 일해보니까 사실 강부장 평판이 좋진 않더라고. 나도 몰랐는데 그 사람이 원래부터 아래 직원들 아이디어 다 뺏어가고 자기 실적 챙기는 게 급급한 걸로 유명했대. 나이에 비해 승진이 엄청 빠르다던데 그게 황이사 라인 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런 거라던데. 아부는 떨어야 하고 돈도 능력도 아니 조금 부족하니까 그런 짓을 좀 많이 했나 봐. 괜찮아요. 말씀 편하게 하셔도 돼요. 저도 지금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어느 정도는 알게 됐거든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라고 이런 말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상사이기 전에 은하 씨 남편인데 해도 너무한 것 같아서 나도 욱해서 그런 거야. 이미 회사 내에선 다 알지만 쉬쉬하는 분위기라. 은하 씨도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건 알아두라고. 우리 팀 박 대리는 신입이었을 적에 점심시간마다 강 부장 차 끌고 가서 기름 넣고 세차까지 하고 왔다더라. 본인 돈으로. 저는 이미 남편의 실체를 어느 정도는 다 파악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니
더 경악스러웠어요. 그 정도까지 인성이 바닥인 남자일 줄은,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는 게 저 스스로 자괴감마저 들었고요. 그나마 남아있던 정마저 모두 탈탈 털리게 된 순간이었죠. 남편은 그동안 부하 직원들에게는 말도 못할 정도의 갑질을 해왔던 건 물론 윗사람한테는 골프장이며 유흥업소까지 따라다니며 아부를 해왔다고 해요. 안 그래도 남편은 결혼 직후부터 출장이니 야근이니 하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긴 했었거든요. 그 내막을 전부 알게 되니 저는 남편과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지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여러 날을 고민하고 이혼 변호사랑 깊은 상담도 했었죠. 그리고 혹시 몰라 남편이 유흥업소에 가는 등 배우자로서 유책 사유가 있는 부분들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란과 불행을 모두 잠재울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말입니다. 건강하시던 저희 아빠가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신 거예요. 왜 항상 불행은 이렇게 한꺼번에 닥쳐오는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그 소식을 들은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상대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충돌사고가 났고 아빠는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되셨죠. 저는 병원에서 똑같이 창백한 얼굴의 동생을 만났던 것까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했고 동생 역시 정신 못 차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희가 그동안 저희 삶에 치여 사느라 아빠를 자주 뵙지도 못하고 잘 챙겨드리지도 못한 게 그렇게 한이 돼요. 자꾸만 울음이 나더군요. 남편 역시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병원으로 뛰어왔는데 이때만큼은 서로 싸우던 걸 전부 잊고 그래도 절 챙겨주더군요. 시어머니도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오셨죠. 아빠가 평소에 인망이 워낙 좋으셨기에 첫날 조문객이 정말 많이 찾아오셨기에 밤 12시가 넘어가니 전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 종일 뭘 먹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울다가 이것저것 처리하다가 보니 당연한 결과였죠. 마지막 조문객이 가시고 저는 말 그대로 파김치가 되어 뻗어버렸어요. 머리가 닿자마자 거의 기절하듯 잠이 든 것 같은데 몸이 너무 긴장을 한 탓인지 1시간 정도만 죽은 듯이 자다가 벼랑간 번쩍 눈이 떠졌죠. 그런데 문 밖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피곤한 와중에도 두 사람의 얘기는 또렷이 들려왔어요. 그래, 가실 때도 가해자가 아닌 게 그게 다행인 거지. 피해자였으면... 아니다.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우린 이익을 챙겨야지. 가해자면 휘청이는 게 아니라 그때 나 진짜 망해 엄마. 그래도 장인어른이 가시는 길까지 나한테 큰 선물 주고 가시네. 그래, 그 큰 빚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니까 아주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다. 내가 제 은하 볼 때마다 얼마나 여기 명치가 깝깝해오고 머리가 다 아팠는지 몰라. 그러니까 나도 장인어른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 요즘 매일같이 인생이 재미없다가 갑자기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그럼 이혼은 언제 하려고? 상속 처리 끝나고 해야지. 장인어른 재산이 한두 푼도 아닌데 그거 반에 반만 받아도 훨씬 살만해질 거야. 아휴, 이제 고생 다 끝났다. 다 끝났어. 이제야 좀 발 뻗고 자겠네. 에휴, 이거사. 재산 분할 다 처리되고 나면 다시는 주식이니 뭐니 그딴 거 하지 말어. 알겠어? 내가 우리 집 담보까지 잡아가면서 사돈 앞에서 빚이나 지고. 아휴, 이 나이에 아주 너 때문에 별짓을 다 해. 그래도 이렇게 잘 풀렸잖아. 나 이제 앞으로 주식 안 해.
그냥 회사에서 줄 잘 서서 빨리 승진이나 해야겠어. 역시 월급만한 게 없어. 두 사람의 말을 들은 저는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어요. 저는 그때까지 남편이 저희 아빠한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파렴치한 인간들이 아빠가 돌아가신 당일날, 그것도 아빠의 영정사진 앞에서 좋다고 히덕거리는 꼴을 보니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잠시 뒤 갈아입을 속옷을 가져와야겠다며 집으로 갔어요. 집에 들렀다 오는 길에 저희 아빠 집에도 들러서 차용증을 찢어버리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두 사람이 나가자마자 당장 상복을 벗어던지고 동생부터 찾았습니다. 밖에 있던 동생은 눈이 동그래진 채 무슨 일이냐며 물었고, 저는 일단 아빠 집에 가야 한다며 택시부터 탔죠. 그리고 전화로 동생에게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방금 들었던 그 대화까지도요. 동생 역시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라며 길길이 화를 냈고, 이곳은 자기가 책임질 테니 걱정 말라며 절 안심시켜 주었어요. 전 아빠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랍이며 책상을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차용증은 아빠의 금고 안에 있었어요. 돌아가신 엄마 생신으로 비밀번호를 한 번에 맞춘 저는 금고 안에 있던 비상금과 여러 통장, 차용증들을 전부 챙겨들고 일단 집을 나왔는데요. 나와서 확인해보니 이 미친 인간이 아빠한테 무려 11억이라는 거금을 빌렸더군요. 그래놓고 저한테는 그렇게 남편 대우를 받으려고 진상을 부렸던 거고요. 차용증은 공증까지 마친 상태였고, 배신감에 치를 떨던 저는 잠시 동생 집에 있다가 날이 밝는 대로 계속 상담을 해오던 변호사님께 달려갔어요. 남편이 어디냐며 연락이 왔지만 전부 무시했고요. 변호사님은 이 모든 일들을 유책 사유로 삼아 이혼 소송은 당연히 할 수 있고 차용증만으로도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모든 증거를 변호사님께 맡긴 뒤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어요. 동생한테는 모든 것이 잘 처리되었다고 짧은 눈빛으로 소통을 하고, 전 그 이후로는 남편 새끼와 늙은 시모의 시선이나 말은 깡그리 무시한 채 아빠 장례식을 온전하게 마쳐드렸어요. 모든 가정이 끝나고 난 뒤 화장터에서 나와 마지막으로 친척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드디어 저희 가족만 남게 되었을 순간이었어요. 두 사기꾼들은 벌써 저와 동생을 짜증이 잔뜩 난 얼굴로 보더군요. 저희가 그동안 두 사람을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했기 때문이죠. 남편은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처남은 이제 가봐. 고생했어. 그리고 지금 정신없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지. 버선발로 달려와준 매형한테 그딴 식으로 구는 거 아니야. 어? 내가 이번만 봐주겠어. 어디 어른이 얘기하는데 쳐다도 안 보고 들은 척도 안 해. 가정교육 못 받고 자는 인간도 아니고 말이야. 하, 가정교육 같은 소리 하네. 그럼 댁은 남의 집 돈 빌린 주제에 마누라 앞길 막으라고 교육받았냐? 뭐? 처남 미쳤어? 이게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무슨 말버릇이야? 우리 아빠 방금 모셔놓고 왔는데 뭐? 가정교육? 참나. 제 말이 다 맞아. 당신은 그렇게 잘난 가정교육을 받아서 남의 꿈도 돈도 그렇게 다 뺏어먹고 살았냐? 아니다. 어머님이 직접 대답해보세요. 어머님이 이 사람한테 그렇게 도둑놈처럼 살라고 가르치셨어요? 뭐라고? 너 정말 건방지기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어른한테 아주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남매가 쌍으로 아주 대먹지 못해갖고는 지금 누구더러 도둑이네 만에 짓거리는 거야. 누구긴요. 아줌마랑 아줌마 자식한테 하는 소리죠.
지 돈은 어디 유흥업소니 접대자리니 그딴 데다가 펑펑 쓰고 주식으로 빚이나 지면서 우리 아빠 돈 12억은 우스웠어요? 내 아이디어를 훔쳐가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아빠 돈도 빌려가서 안 갚을 속셈이었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네가 그걸 어떻게... 변제기일은 이미 한참이나 지났는데 11억 중에 단 한 푼을 안 갚았더라. 그러면서 상사 뒷공문이 따라다니고 주식할 돈은 있었나 보지? 그래놓고 나한테 아내의 도리니 뭐니를 들먹여? 너나 채무자의 도리를 다 해. 여보, 잠깐만 진정 좀 해. 당신 너무 흥분했어. 일단 우리 식사부터 하고 차근히 말로 해결하자. 저놈도 지금 둘 다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예민해진 것 같으니까.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 손 안 나? 잔대가리 굴릴 생각 말고 당신이 여태 아빠한테 저질러왔던 거 다 책임질 준비나 하라고. 알겠어? 식사 같은 소리 안 해. 당신이 지금 한가하게 밥이나 처먹을 때야? 당장 집에 들어가서 짐이나 빼. 거기 우리 아빠가 해준 집이잖아. 어이 아줌마. 아줌마도 당장 집에 가서 정리부터 하세요. 야, 너 진짜 돈 많은 집안 딸이면 다야? 우리 애가 뭐가 부족해서 너 같은 애를 만나서 이런 험한 꼴을 보는지 모르겠다. 그니까 네가 애초부터 남편 기 잘 살려주고 사회생활 잘하게 내줘 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애초부터 자기 일 정직하게 해내는 사람이었으면 이런 일 없었겠지. 짐 정리하기 싫으면 관둬요. 당장 뱉어낼 11억이 있나 보죠? 그럼 바로 추심 들어갈 테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요. 엄마, 가만히 좀 있어. 여보, 잠깐만 나랑 대화 좀 해. 여보. 남편은 저를 어떻게든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동생과 함께 빠르게 두 사람을 벗어나 동생 차를 타고 동생 집으로 와버렸어요. 어릴 땐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어도 이럴 땐 남동생이 아주 든든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변호사님과 함께 아주 시댁을 신나게 털기 시작했답니다. 당연히 11억은커녕 재산 자체가 마이너스였던 남편 놈과 늙은 시모는 속수무책으로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죠. 채권 추심으로만 해도 두 사람은 저에게 찾아온다고 무릎 꿇고 빌 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 거기서 그치지 않고 회사 사람들과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남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어요. 제가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고 이혼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단순히 이혼 증거만 찾지 않고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던 사람들을 한 명씩 찾아다녔거든요. 제 설득에 모두 용기를 내어 증거를 수집했고 마침 장례식이 끝난 타이밍에 신고를 할 만큼의 증거가 모였던 것이었죠. 남편은 순식간에 회사에서 찬밥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공되었던 상사들은 전부 남편을 외면했고 아래 직원들은 남편을 좋아할 리가 없었고요. 저는 팀원들과 그간 쌓였던 오해를 모두 풀고 다시 친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얼마 뒤 좌천이나 다름없는 인사발령을 받게 된 남편은 책상에서 짐을 빼면서 절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며 다가오더군요. 굳이 사람들이 다 보는 사무실 한복판에서 저한테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좋냐? 집에서도 짐 빼서 내쫓고 회사에서도 짐 빼서 내쫓으니까 아주 속이 시원해. 네 남편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니까 아주 꽃이냐고. 내가? 내가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웃기지 마. 당신이 만신창이가 된 건 당신 그 오만한 도둑놈 심보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야. 그리고 뭐? 만족하냐고? 어이가 없네. 우리 아직 이혼도 안 했어. 당신이 제대로 이혼을 당하고 당신 엄마 집 경매로 내놓은 것도 완전히 팔린 다음에야 난 만족할 것 같거든. 그 말인즉슨 나 아직도 당신한테 화 안 풀렸고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게 많으니까
이딴 식으로 회사에서 건드리지 말라고. 알겠어? 제 말에 남편은 아차 싶었는지 자기 짐을 들고 불이 나게 사무실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찌질한지 제가 저런 인간의 아내로 살아온 지난 몇 년간이 너무 쪽팔리기까지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전부 속이 다 시원하다며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지만요. 저는 아직 이혼 소송 중에 있어요.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기도 했고 시어머니 집도 차차 경매가 진행될 거라고 하더군요. 대체 무슨 배짱으로 모래성 위에 그렇게 으리으리한 집을 지어놓은 건지.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저라는 파도 한 방에 남편의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더군요. 시모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저는 사람의 과욕과 허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네요. 비록 저는 회사 내 유명한 돌싱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업무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일에만 전념하려고 해요. 제 진짜 실력과 진짜 인생을 갖고 나가야지 그 두 어리석은 인간들처럼 길거리에 나앉지 않겠더라고요. 앞으로 홀로 서기를 해나갈 제 여정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도 앞으로의 나날이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